우리가 1교시에는 이제 기출문제가 어떤 내용들이었는지를 분석을 했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주요 과목은 어떻게 이제 학습을 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1, 2월에 대한 강의 내용들을 이제 보시면 우리가 이제 지금 하는 내용이 출제 유형 기출문제 분석, 그 다음에 학습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유튜브 문제를 보시면 유튜브는 이제 그 검색창에 이행래 카이 전공 수학 이것을 검색하시면 이게 이제 2021년 기출문제 해설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022년 기출문제 해설은 2020년 기출문제가 나와 있고 2021년 기출문제가 이제 아직은 나와 있지 않은데 요거를 이제 매주 촬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할 겁니다. 요거 꼭 참고를 하시고요. 자, 아까 이제 얘기 나왔던 것 중에서 이것 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다시 하지는 않겠습니다. 문항수에 대한 내용도 앞에서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 2월의 강의는 이제 수요일 날은 해석학반이 이렇게 이제 작년하고는 이제 조금 다르게 반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수요일 날은 이제 해석학을 이제 하게 될 거고, 책은 카이 전공수학이란 책은 작년과 이제 동일한 책인데 여기에 이제 책에 있는 내용과 그 다음에 프린트, 그 다음에 우리가 나왔던 해석학의 기출문제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설을 하면서 8주 동안 해석학 수업을 할 거고요. 목요일 날은 위상수학과 선형대수학을 이제 진행을 할 거고 마찬가지 형태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금요일 날은 교과교육론, 수학교육학 신론, 그 다음에 기출문제 분석, 기출문제 해설 이런 형태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토요일 날은 현대대 수학인데 이때는 박 선생님 9판이 들어가는데 8판 있는 분들도 8판을 가지고 수업 들어도 됩니다. 이때는 이제 군환에 대한 내용으로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3, 4월에는 수, 목요일 날이 복수함수론, 미분기학, 확률통계, 정수론, 이산수학 등을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금요일 날은 수학교육과정과 교재연구, 토요일 날은 현대대 수학 책을 채론을 중심으로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물론 교재는 박 선생님 책으로 이제 얘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5월, 6월에는 내용정리반 수업이 이제 되고요. 내용정리반은 이제 전체 내용을 다 수업하는 겁니다. 이때 물론 교과교육론은 제외가 됩니다. 금요일 날은 교과교육론은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수업이 되고, 토요일 날은 현대대 수학 해석학 중에서 기출문제들에 대한 중요한 것들을 해설을 하고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요. 그 다음에 7, 8월에는 수목은 문제풀이반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토요일 날은 채론, 미적분학, 함수열, 함수학급수, 위상수학 이런 내용들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내용들을 조금 더 심화 과정의 형식으로, 이건 이제 전반적인 문제가 된다면 여기에 있는 요 특성화된 내용의 심화 과정으로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금요일 날은 수업이 없고요. 9, 10월은 모의고사 1, 2라고 나와 있는데 이때는 아마 특별한 말 없으면 10번 정도의 시험 그 수업을 하게 될 겁니다. 10번 정도를 수업하게 되는데 1에서는 4주, 그 다음에 2에서는 6주 이렇게 되는데 4주에서는 전체 과목을 갖다가 영역별로,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보는데 시험 범위를 줄여서 영역별로 하면서 문제풀이반 형식과 결합된 복습 형태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 2에서는 실질적인 모의고사가 이제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이제 내용으로 이제 가서 보도록 하죠. 자,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 자, 선형대수학에 대한 내용을 이제 먼저 보시면요. 선형대수학에 대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서 선형대수학에 대한 내용들은 선형대수학은 선형성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 돼요. 그래서 선형대수학은 선형성이 가장 중요한데 이 선형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벡터 공간에 대한 기저 문제가 여기에서 핵심적인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저를 중심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기저 문제를 논의하는데 기저는 이제 유일하진 않죠. 그래서 1차 독립이라는 것을 배경으로 기저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주어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형 대수학이 남은 공간의 이동이 되는 선형 변환이라는 개념이 핵심 내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선형성에 관련된 선형 공간의 문제가 주어지면 앞에서 말한 기저, 그 다음에 그 선형 변환을 핵심적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고, 이때 이 선형 사상 또는 선형 변환이 주어지는데 이것은 이제 1차적 의미가 되니까
이 선형 변환에 대한 문제들을 합성을 통해서 계산하면 이제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선형 변환의 합성을 조금 더 수월하게 하자라는 측면이 바로 행렬의 문제예요. 그래서 행렬과 선형 변환에 관련된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연계시켜서 보시는 게 좋겠고, 결국은 이제 여기에 무엇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냐면 여기서는 내적이라는 그 내적 함수라는 개념이 이제 사용이 되면 그걸 통해서 내적 공간이 이루어지는데, 이 내적 공간에서는 우리 뭐 대표적으로 얘기되는 것은 유클리드 내적 공간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 내적이 들어가면은 이제 무엇의 문제가 들어갑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내적을 통해서 각의 문제가 여기서 제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클리드라는 말을 하기 이전에, 요 이전에는 각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고, 여긴 각에 대한 개념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선형 사상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을, 선형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조금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면 원점을 지나는 1차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선형의 특징, 이 선형성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징이 무엇이냐, 그것을 우리는 고유값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고유값 속에서 이루어지는 벡터에 대한 내용을 고유 벡터 또는 고유 공간의 문제와 얘기를 해 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적에 대한 개념이 주어지면 이 내적이라는 개념으로부터 정사형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제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적 공간으로부터 이제 아까 말한 유클리드 공간이 주어지지만 여기에서 이제 각의 문제가 주어지면서 직교 행렬, 직교 변환, 그 다음에 이런 것과의 정사형의 문제, 정사형의 문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선형에서는 누가 뭐래든 그래서 여기서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요 두 가지가 핵심적인 내용에 이제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시험에도 가장 많이 나왔고,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많이 나왔고, 앞으로도 나올 것으로 보는데, 이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맨 처음에 여기서 이제 내가 기저라는 얘기를 했죠, 이렇게. 그래서 이것은 기저에 따라서, 기저가 무엇을 결정하냐면 좌표계를 결정하는 거예요. 기저가 좌표계를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기저에 따라서 행렬의 형식은 바뀝니다. 그러니까 기저에 따른 행렬에 대한 변환들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책에서는 개념 설명을 하기 위해서 간단한 형태로 표준 기저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때 표준 기저란 우리가 직교로 이제 내적 공간의 입장에서 본다면 보통 데카르트 좌표계를 기준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행렬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기준이 아니라 기저에 따라서 좌표계가 바뀌어지는 거고, 좌표계가 바뀌어진다는 것은 그럼 좌표계에 따라서 그 벡터의 표현 방법은 당연히 달라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들이 핵심적인 내용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형 변환이 주어지면 행렬, 선형 변환이 주어진다면 그것에 대한 고유한 성질, 이런 것들이 이제 핵심이 되는 거고, 이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일종의 이 내용에 관련된 스페셜한 경우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올해는 이걸 통해서 대각화 문제가 나왔죠. 이걸 통해서 대각화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이런 내용들은 전부 다 바로 선형에서의 가지고 있는 선형성에 관련된 이제 특징들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실 때 대각화에 관련된 내용,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은 고유값이다, 고유한 성질을 얘기를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정수론 문제를 이제 보시면 지금 이제 이 화면이 이제 잘 안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지금 내가 그 컴퓨터를 이제 올려놨습니다. 정수론에 대한 문제는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정수론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보라는 얘기는, 정수론이라는 것을 도구로 이용하는 경우가 있고, 정수론이라는 것을 목적으로 두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정수론을 도구로 이용되는 것이 바로 현대 대수학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목적으로 삼는 게 정수론에 대한 내용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정수론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현대 대수학에 대한 근본을 따라가게 되면 정수에서 나오는 연산의 문제를 우리가 추상화시킨 게 현대 대수학이에요. 그래서 현대 대수학을 이해하는데 정수론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기준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정수론에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 정수론에 대한 내용들이 주어지면 이제 이 정수론은 이때 수론이라고 하는 표현으로도 이제 사용이 되지만, 정수론에서 핵심적인 대한 내용은
큰 수 문제를 작은 수 문제로 바꾸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입니다. 큰 수 문제를 작은 수 문제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정수론의 문제가 돼요. 그런 정수론의 문제, 그래서 핵심이 되는 게 바로 합동식의 문제가 됩니다. 이 합동식의 문제가 되는데, 자, 이 화면에 혹시 안 나올까봐 잠깐만 여기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수업 내용이 잠깐 끊겼는데 화면이 잘 안 보일까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이제 여기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정수론이라는 얘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목적과 도구로도 이용될 수 있는데, 그래서 큰 수의 문제를 작은 수의 문제로 이용하는데 대표적인 내용이 합동이고, 이것은 일종의 이것도 동치류의 문제가 되겠죠. 동치류의 문제가 되는데, 자, 이런 것들에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문제를 이제 풀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용되는 것이 바로 유클리드의 알고리즘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이제 한문항 4점짜리 문제입니다. 한문항 4점이기 때문에 이 한문항 4점 안에서 어떤 당일한 문제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선형대수와 마찬가지로 얘도 한문항 안에 모든 내용들이 이제 다 제시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 합동이라는 이 기본적인 틀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시가 되는데, 이때 이제 여기에 대한 유클리드 알고리즘 문제가 이제 중요하게 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계산 능력이 요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빠른 속도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이 요구가 되고요. 이 합동식의 문제를 이해하고 유클리드 알고리즘을 이해할 때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가끔씩 그 다음에 자주 이용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부정방정식의 문제가 됩니다. 부정방정식의 문제가 되고, 이때 이 소수를 체킹하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수와 관련된 내용들은 뭐 여러 가지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만, 이때 우리가 프라임 넘버에 대한 내용들을 어떻게 이제 이해하느냐, 이런 것들도 중요한 요소가 되고요. 이 합동식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이렇게 뭐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부 다 연결되어 있다고 보면 되는데, 이때 이제 매년 합동식의 문제와 나타나는 것이 고차 합동식의 문제와 연관이 돼서, 이때 이 CRT라는 말은 내가 편의상 여기 짧은 공간 안에 집어넣으려다 보니까 CRT라고 됐는데, 이것은 이제 Chinese Remainder Theorem이라고 해서 중국인의 나머지 정리를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CRT라는 단어 안 쓰니까요. 여러분들은 중국인의 나머지 정리라는 용어로 정확하게 표현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 중국인의 나머지 정리의 문제는 앞에서 말한 합동식, 큰 수의 문제를 작은 수로 바꾼다고 그랬죠. 그래서 큰 수의 문제가 되면 이것들의 문제를 표준분해를 해서 표준분해를 통해서 작은 것의 문제로 다룹니다. 그래서 작은 것의 문제로 다룰 때 작은 것에서의 문제는 페르마나 오일러의 정리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것을 다시 원래 문제, 큰 수의 문제로 바꿀 때 중국인의 나머지 정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근데 이 중국인의 나머지 정리를 이용하는데, 이때 중국인의 나머지 정리가 직접적으로 계산되는 경우도 있고, 직접적으로 계산이 되지 않는다면 유클리드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다시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들은 어느 하나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보시지 말고요. 이런 형태가 주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때 이제 우리가 서로서라는 말이 나오는 뭐 중요한 요소가 되지만, 오일러의 정리를 이용을 해서 결국은 어떤 수의 곱셈의 순환성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순환성을 알아보는 것이 바로 윗수 문제가 돼요. 윗수 문제가 되는데, 이 윗수 문제는 그 순환성을 얘기를 하지만 얘가 모든 것을 생성한다는 보장은 없죠. 그래서 모든 원소를 생성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아보는 문제가 바로 원시금 문제입니다. 그래서 얘는 항상 존재하는 건 아니죠. 항상 존재하는 건 아니지만 원시근에 대한 존재성들은 여러분들이 그 경우에 따라서 다 알아둬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때 이제 고차 합동식의 문제가 주어지면, 이 고차 합동식의 문제가 2차 잉여니까, 이 말은 예를 드는 건 이런 거죠. 법 M에 관한 X제곱이 A가 되는 이런 근 X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를 우리는 2차 잉여다. 존재하면 2차 잉여, 제곱을 해줬더니 2차죠. 제곱을 해줬더니 나머지가 있더라. 그러면 2차 잉여가 되는 거고, 이런 근이 존재하지 않으면 우리는 2차 비잉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들을 이용을 해서 근에 대한 존재성과 연관이 되는 거고, 있다면 몇 개가 있는 것과도 연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2차 잉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바로 르장드리 기호와 야코비안의 기호를 이제 이용하는 건데, 이것은 이제 소수일 때, 여기서 소수는 전부 다 홀수를 뜻하는 겁니다. 합성수도 홀수를 뜻하는 거고요.
그래서 홀수인 소수와 홀수인 수에 대한 문제에서 2차 인연인지 아닌지를 알아보고 이때 근의 개수는 몇 개가 있다면 몇 개가 있을까요? 있다면 몇 개가 있을까요에 관련된 문제가 바로 중국인의 나머지 정리의 문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교사임용시험은 이런 데서 출제가 된 겁니다. 교사임용시험은 이 부분을 중심으로 출제가 된 거였다면, 이제 우리가 최근에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각 과목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내가 복소수 문제가 몇십 년 동안 안 나왔다가 나왔다 그런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재작년에 복소수에서 또 뭐가 나왔었냐면 1차 분수 변환의 문제가 출제가 됐었고요. 그래서 시험 문제들의 같은 경우도 작년에 현대대 수학 같은 경우는 원분당식이 처음으로 출제가 됐었고요. 그래서 어떤 문제들이 이제 나오는 것들 중에 하나는 오랫동안 교사임용시험이 몇십 년간 운영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배우는 수학은 17세기, 18세기, 19세기 수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용은 이미 정해져 있죠. 내용은 정해져 있는데 이게 몇 번 반복되다 보니까 반복적으로 이제 출제가 되는 경우, 그러니까 중요한 반복적으로 출제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가 되냐면 과거에는 덜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문제들이 오늘날에 봤더니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론이네, 이렇게 이제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것들의 문제가 바로 연분수의 문제와 페레 방정식의 문제, 2차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2차체와 페레 방정식은 현대대 수학에서 실제로 이용되고 있는데, 현대대 수학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원리를 통해서 하는지는 안 나오죠. 그냥 그 존재성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든지 누름의 문제로만 이제 접근해 나가는데, 이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하는지의 문제가 바로 연분수의 문제와 그다음 페레 방정식을 통해서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게 단원인지 아닌지를 찾아내 나가는 방법, 단원을 구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바로 연분수의 문제고, 우리는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주로 유한 단순 연분수 문제, 그래서 일명 반복된다라는 의미에서 번분수라는 말을 이제 많이 사용을 합니다만, 이것도 연속된 분수란 뜻입니다. 연분수라는 말이요. 그래서 그러한 의미에서 이러한 내용들은 우리가 한 번쯤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출제되지는 않았습니다. 출제되지는 않았지만 이런 것들이 되는데, 자, 다시 정리하면, 그래서 정수론이라는 것은 합동이라는 것이 중심축이 되는 거고, 이때 가장 많이 이용되는 용어는 소수라는 것을 통한 소인수 분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수라는 문제를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보는데, 하나는 덧셈이라는 관점이고 하나는 곱셈이라는 관점입니다. 그럼 덧셈이라는 관점에서 정수는 1만 있으면 돼요. 1로 모든 게 생성이 되니까요. 그렇지만 곱셈이라는 관점에서 정수는 1, 그 다음에 0, 1, 마이너스 1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수들은 소인수 분해가 가능하다. 즉 다시 말해서 소수의 곱으로 표현된다는 거죠. 소수의 곱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논의를 하는데 핵심적인 내용은 소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수라는 것이야 어렵지 않습니다. 소수라는 수야 어렵지 않지만, 우리가 실제로 세 자릿수, 네 자릿수 이렇게 나올 때 그것이 소수인지 아닌지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데 어려우니까 에라토스테네스의 체를 이용을 해서 판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거고, 더 중요한 건 소수가 가지고 있는 칼라죠. 소수만의 특징.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야 되는데, 소수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잘 설명해 준 게 페르마의 그 정리, 그 다음에 소수가 가장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원시근의 문제. 물론 원시근을 갖는 것은 소수가 아니라도 가질 수 있습니다만, 소수면 반드시 갖기 때문에 소수만의 특징.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윗수, 이산로구 문제와 연결이 되겠죠. 그 다음에 르장드리 기호. 그 다음에 이것도 소수가 아니라도 상관이 없습니다만 연분수의 문제, 이런 것들의 문제는, 그 다음에 중국인의 나머지 정리, 이런 것들의 문제는 소수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에요. 그래서 이 소수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은 이러한 것과 연계가 돼야 된다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아마 나간 자료에는 지금 요 화살표 표시가 되어 있을 테니까, 내가 여기에서 지금 화면상에서 화살표가 잘 안 보입니다. 화살표가 잘 안 보여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화면상으로는 불편할 수 있는데, 자료를 보시면 자료에서는 화살표가 선명하게 드러나 있을 테니까 그거를 이제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핵심은 합동이다. 핵심은 합동이지만 이 합동에 대한 내용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하고, 이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것은 증명하시오가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증명하시오가 시험에 나올 수 있는데, 그래도 책에 있는 과정에 대한 증명은 안 중요합니다. 증명은 안 나오고, 여러분들이 주로 보시는 것은 각각에서 여기서 나오는 정리들이 어떤 의미인지,
언제 사용되는지, 그러니까 정리의 뜻이 무엇인지를 해석하고 이거를 다른 곳에 어떻게 활용하는지 응용하는 측면에서 접근하면서 책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여기에 대한 것은 증명보다는 정리를 해석하라.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응용할 것인가. 즉 응용한다라는 얘기는 이 문제를 통해서는 차이니스 리마인더 세럼이 좋을지, 뭐 페르마의 정리가 좋을지, 오일러의 정리가 좋을지, 어떤 정리를 이용하는 게 좋을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능력을 기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의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정수론을 공부하신다면 아마 공부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거고, 정수론이라는 것이 굉장히 단순해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연습하지 않으면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 있는 문제가 되고요. 또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정수론을 모른다면 현대대수학의 도구로도 이용이 된다고 그랬으니까 현대대수학이 뭐 작년에 최하 점수가 나왔죠. 가장 적은 8점이 나왔는데 뭐 이 문제는 우린 공부 안 해도 되는구나라고 말할 정도로 이 정수론 하나가 12점 내지 13점 정도를 좌우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과목이 됩니다. 그래서 정수론은 꼭 여러분들이 체킹을 잘 하셔야 됩니다. 절대적인 내용이 되는 겁니다. 요건 안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학년, 이제 1학년 또는 2학년 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것은 교사임용 시험과 학교 수학은 다릅니다. 대학교 수학은. 무엇이 다릅니까? 라고 얘기를 한다면, 대학교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정해져 있어요. 대학교는 대체로 두 가지가 정해져 있는데, 하나는 무엇이 정해져 있냐면, 출제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정해져 있냐? 출제하시는 분이 내가 수업 들었던 교수님이 출제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제위원회 성향은 우리 이미 파악되어 있고 교재 범위도 파악되어 있기 때문에 시험 문제 틀이 이제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질문의 형식도 제한적입니다. 근데 교사임용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가 출제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출제하시는 분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시험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대학에서 공부했던, 물론 방법이 잘못됐다가 아니라 대학에서 공부하는 건 대학에서 공부하는 과정대로 해 나가야 되지만 전반적인 내용은 대학에서 공부한 게 전부 다는 아닌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1학년에서 2학년으로 올라가시는 분들 중에 정수론을 한번 봐봐야지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러한 수업들, 선형대 수학에 대한 수업 이런 것들은 아마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도움이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강의하는 그 목적이 다릅니다.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참고하시면서 수업을 듣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현대대 수학은 영역이 너무 넓어서 하나로 이제 볼 수가 없는데, 현대대 수학은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현대대 수학은 군, 이렇게 주어지면 군의 핵심은 군의 구조다. 이거예요. 군의 구조를 파악하는 데 있다라고 보는 건데, 이때 이 군의 구조를 파악한 데는 세 가지 요소가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가 뭐냐면, 생성원이란 무엇입니까? 그래서 생성원을 찾아내 나가는 거예요. 생성원을 찾아내 나가는데, 이 얘기를 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어떤 오해를 사냐면, 생성원은 순환군에서만 나오는 얘기인데, 근데 순환군은 하나의 원소에 의해서 나머지를 전부 다 생성한다는 뜻이고, 모든 게 그 순환군인 건 아니죠. 그래서 하나의 원소에 의해서 생성되는 것들도 있지만 두 개의 원소로 생성되는 것들도 있고, 또 더 많은 원소에 의해서 생성되는 것들도 있고, 무수히 많은 것에 의해서 생성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생성원이라는 의미는 선형대수에서 말하는 기저 개념과 매우 유사성을 지니고 있어요. 동질성은 없습니다만, 동질하지는 않지만 유사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먼저 생성원을 찾는 연습을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 생성원을 찾았다면 이 생성원의 윗수를 구해보는 문제가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생성원의 윗수가 이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세 번째로는 생성원 사이의 관계. 생성원들 사이의 관계, 뭐 교환법칙이 성립하는지 아니면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게 군에서의 핵심 구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이해하는 게 가장 군에서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이 세 가지가 단순하게 하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여러 개의 내용들을 공부를 해야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게 돼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이제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군에 대한 윗수, 그 다음에 이제 뭐 순환군이라는 것은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니까 늘. 자, 그럼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해하는데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데 우리가 어떤 것과 연관이 돼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군의 구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유한군이라고 한다면 라그랑지 정리가 이제 필수적인데 이 라그랑지 정리에 한계가 있어요. 라그랑지 정리는 원래 군의 위수를 알고 있을 때 부분군의 위수와 원래 군의 위수 사이에 관계를 물어보는 건데 관계를 안다라고 해서 원래 군을 알 수 있습니까? 그럼 그건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라그랑지의 정리가 절대적인 건 아니고 이것은 이제 그래서 그것을 알아보려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실로우 정리인데 이것도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라그랑지 정리의 문제는 위수 문제와 매우 연관성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군을 통해서 뭐 아까 위상에서 상위상이라는 문제가 출제됐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걸 통해서 이제 우리는 또 다른 군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잉여군의 문제를 만드는데 이 잉여군을 만드는 것이 부분군만 가지고는 안 되더라. 동치류 문제는 논의할 수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 새로운 조건을 첨가시킨 정규 부분군에 대한 문제들이 논의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동형정리, 구조적인 제로, 구조가 같은 제로 동형정리를 체크하는 거. 이 동형정리를 체크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내용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 동형정리가 되면 이 모든 문제는 뭐 클라인이 한 얘기입니다만 모든 것은 과연 보존되느냐, 보존성의 문제가 이제 얘기가 되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다루는 내용이 바로 대응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대응정리만 가지고 동형을 알 수는 없지만 동형인지 아닌지를 판정하는 데 중요한 이것이 이제 소재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대응정리라는 것이 이제 중요한 소재거리가 되겠고 직적은 이것도 새로운 군이에요. 뭐 직합, 직적 이거는 다른 뜻이 없는데 이것은 이제 직합이냐 직적이냐라는 것은 이항연산자가 덧셈으로 이루어졌으면 직합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고 이항연산자가 곱셈으로 이루어졌으면 우린 직적 이렇게 쓰는데 이항연산자는 껍데기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이항연산자는 껍데기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되는데 우리는 이것을 이제 두 가지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두 가지 관점으로 보라는 얘기는 하나는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내가 알고 있던 군으로부터 새로운 군을 만드는 방법 이런 게 하나가 있고요. 내가 알고 있는 군의 문제를 가지고 군의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 군을 분할하는 방법 완벽한 분할은 아닙니다만 군을 분해하는 방법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이제 우리가 논의해 줄 수 있는데 하나는 첫 번째 말한 것처럼 내가 기존에 알고 있는 군으로부터 새로운 군을 만드는 것을 우리는 외적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요. 하나의 군으로부터 이것의 군을 분해하는 방법을 내적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결과론적으로는 내적과 외적은 결과론적으로는 같다라고 나옵니다. 동형적인 성격이 돼서 나오는데 최근 시험 문제는 외적이 이제 다수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적이 주어지면 다양성을 질문의 다양성이 보장이 돼요. 출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죠. 다양성이 이제 보장되기 때문에 이런 데서 출제가 많이 됐는데 이것을 대한 내용보다는 아까도 말한 요 내용들을 우리가 얼마만큼 잘 이해하고 있느냐의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핵심적인 요소가 되는데 이것을 이해하는데 이런 것을 이해하는데 무엇에 대한 내용이 나오냐면 잉여군 ZM, M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들의 문제 그 다음에 기약 잉여계를 중심으로 한 ZM 스타 이건 덧셈군 이건 이제 곱셈군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모델 그 다음에 두 번째 모델은 무엇에 대한 내용들이 주어지냐면 비가왕군의 대칭인 일반 선형군의 문제, 그 다음에 스페셜한 형태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에 들어가는 건 체가 아니래도 되는데 우리가 주로 다루려고 하는 건 이제 체에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체에 관련된 문제. 그러니까 뭐 여기에 들어가는 게 실수 R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Z2가 들어갈 수도 있고 Z5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이그젠플로 얘네들을 이제 분석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요 안에서 이제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유덧셈가군이란 말로도 이제 많이 되지만, 분할의 문제. 이건 이산수학에서 하는 분할의 문제들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게 비가환군에 대한 모델들을 꼭 기억해 두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비가환군의, 이것도 물론 비가환군의 이제 대표적인 모델입니다만, 유한 비가환군의 모델 중에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예요? N차 대칭군이죠. 이 N차 대칭군의 문제인데 물론 N은 3 이상이어야 되고요. N차 대칭군의 문제인데 N차 대칭군으로 우리가 유한 비가환군은 모든 걸 다 표현해 줄 수는 있습니다. 표현해 줄 수는 있는데 너무 복잡하다는 거죠.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건데 이 N차 대칭군에 대한 내용들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치환에 의해서 생성되는 이제 모델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이면체군. 그래서 여기 안에는 그 이제 정엠각형의 합동변환군을 얘기를 합니다만, 그러니까 정엠각형이니까 이 문제도 물론 n은 3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사원수군의 문제. 이런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핵심적인 내용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하나가 이제 더 추가가 된다면, 여기에 대한 내용에서 나오면서 가환군인 클라인의 사원소 군 직사각형의 합동변환군이죠. 요건. 그래서 여러분들이 군론을 이해하는데 앞에서 말한 이러한 개념들이 중심이 돼서 이 세 가지 원리를 이해하는 데 있는데, 이 세 가지 원리를 그냥 내가 외워야지, 공부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데 핵심적인 이그젬플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이러한 이그젬플을 통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이 이제 어떻게 이해되느냐고, 이런 것을 이해하는데 양념과 같은 내용 또는 정규 부분군에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군의 중심, 센터의 문제, 잉여군, 이런 것들을 재확산하고 응용하는 데 활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그런 데서 출제가 된 거예요. 시험 문제는 이런 데서 출제가 되는데, 이런 문제를 원활하게 풀 수 있고 군의 구조를 전반적으로 이해하려고 한다면 바로 여기서 말한 이러한 모델들을 통한 생성원, 윗수, 생성원의 관계, 이런 것들을 이해해 나가는 것이 여러분들이 군의 구조를 이해하는데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군이라는 것은 이러한 관점으로 공부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래서 현대대 수학책은 굉장히 많습니다. 현대대 수학책은 굉장히 많고, 내가 쓴 책도 있고, 이거 되겠지만, 여러분한테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잘 정리된 책은 박승한, 김응태 선생님이 쓰신, 현대대 수학이라는 책이, 대체로 잘 구성이 되어 있고, 이 틀을 잘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책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제 보시면 되겠고, 강의도, 그걸 중심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환에 대한 문제로 넘어가서 볼게요. 자, 이 환이라고 하는 것은 링인데 물론 이제 고리라는 뜻도 있지만 우리가 대체적인 환경을 얘기를 하는데, 이 환에서는 아까 군에서는 내가 구조가 중요하다라고 한다면 환에서는 흐름이 중요합니다. 흐름이 중요해요. 그래서 환에 대한 개념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환이 발전해 나가는데 환에서는 연산자가 2개다 보니까 여기에서 예상하지 못한 문제들이 첫 번째 등장하는 게 영인자라는 것이 등장을 하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영인자라는 것은 0이 아닌 두 원소를 곱했는데 0이 돼버리는 원소를 우리가 영인자라고 하는 거죠. 이 영인자가 발생이 되면서 이 영인자로 인해서 나타나는 근본적인 문제는 소요학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소요학 법칙이 성립하지 않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2가지 걸림돌의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는 뭐냐면 방정식에 대한 해의 존재성을 유무를 논의하지 못한다라는 문제가 나오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이것보다는 영인자가 큰 문제는 뭐냐면 해가 존재한다고 해서 유일성이라는 것을 보장해 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유일성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다루는 사람의 입장에서 뭐가 됩니까? 굉장히 답답하죠. 그 소요학 법칙이 적용이 안 되니까 근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도 알 수 없고, 존재한다고 해서 몇 개 있는지 알 수도 없죠.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조금 하나씩 해결해 나가자.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 안에서 이때 영인자가 존재하지 않는 것, 즉 무슨 법칙이 성립하는 거? 소요학 법칙이라는 것을 성립하는 것에서 정역이라는 내용이 이제 나타납니다. 정역은 이제 영어로 인테그랄 도메인이라는 뜻인데, 인테그랄 도메인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직역을 하면 뭐가 됩니까? 정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정수의, 적분이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정수의 영역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수의 영역이라는 뜻에서 인테그랄 도메인이라는 단어가 쓰고, 다시 말해서 정수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소요학 법칙이 성립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소요학 법칙은 성립하지만
여건에 대한 존재성은 논의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기에서 존재한다면 유일성과 관련된 문제들을 보증을 해주는데, 이것도 이제 치명적인 약점은 아까서 말했듯이 과연 여건이라는 것이 존재할까? 여건에 대한 존재성입니다. 그러니까 여건에 대한 존재성, 즉 그것이 이제 단원과 관련되어 있죠. 그것에 대한 문제들이 나오는 게 바로 체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로 넘어가는 과정들이 흐름을 이제 보는 거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물론 이제 뭐 단위원을 갖는 가와와는 이런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만, 여기에다가 EDR이라는 거, 아까 우리가 군론에서 말한다면 정규 부분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건데, EDR이라는 걸 통해서 잉여환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잉여환을 생각했을 때 이것이 정역도 만들 수 있고 얘가 체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아무 때나 만드는 건 아니죠. 그래서 정역을 만들 때 하는 게 소 EDR이라는 말이 이제 들어가는 거고, 이때 소는 프라임의 뜻입니다. 작을 소자가 아니고요. 프라임이라는 뜻이 들어가고, 얘를 만드는 데는 극대, 이건 이제 맥시멀이라는 뜻인데, 이때 맥시멀인데 얘를 최대라고 단어를 안 쓰는 건 최대는 하나란 유일한 거죠. 가장 큰 값은 유일한데 얘는 유일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장이 안 됐기 때문에 이제 극대라는 용어로 이제 사용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되는데, 이때 이것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무엇과 영인자, 즉 소약법, 영인자가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소약법칙과 연관성 있는 언어고, 극대이다라는 단원과 연관성 있는 언어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우리는 결국은 체를 확장을 시키고 싶어 해요. 확대체로 만들려고 하는데, 이때 얘네들을 만드는 방법 중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러면 극대이달이면은 얘네들을 만들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는 공간, 영역을 확장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확장시키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잉여를 하게 되면 분할을 하는 거니까 적어지죠. 대상이 적어지는데 우리는 확장을 목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체를 가지고 부정원을 이용한 다항식환을 만들어서 확장을 시킵니다. 확장을 시켜서 이때 기하다항식이라는 걸 통해서 얘네들을 극대이달의 문제와 연결시켜서 체론을 확장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다항식환 얘가 들어가는데, 이때 이제 중요한 요소가 바로 근에 대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근에 대한 문제가 주어지는데, 이때 이 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현대대수학이라는 과목은 근본적으로 추상화가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추상화가 이루어진 과목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눈으로 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이제 상상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들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을 막 억지로 내가 알고 있는 이론과 연기시킨다든지 하게 되면 여기에서 문제가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파트는 이 이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지, 이것을 내가 기존에 알고 있는 수 개념과 연계시켜 봐야 되지 그랬을 땐 연계가 안 되는 게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는 이제 짜증나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땐 반드시 이것은 있는 자체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여기까지를 넘어가는 것을 우리가 환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를 넘어가는 것을 환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여러분들한테 이제 보통 현대대 수학에서 두 군데서 보통 망가져요. 그래서 군 공부는 잘했는데 환에서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고, 환에서 어려워지는 이유는 연산자가 몇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다 보니까 이제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 망가지는 시점이 여기 와서 망가져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기서 이제 망가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은, 그래서 이제 내가 이런 내용들을 강의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이론들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이론들은 여기에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제일 좋아요. 있는 그대로 제일 받아들이는 게 좋은데, 여기에서 이것을 조금이나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면 바로 정수론 문제예요. 정수론 문제가 이것을 이해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을 공간을 통해서 여기로 이제 넘어가는 것들이 된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실 때 이게 이제 1차 주인공이 돼요. 여기가. 얘가 1차 주인공이 됩니다. 1차 주인공이 되는데, 문제는 기하다항식임을 보이는 거, 기하다항식을 체크하는 과정이 이론적으로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유일한 방법인데 이건 이론인 것뿐이고 실제로는 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하다항식을 보이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상황에 따라 바뀌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약당식을 체크하는 것에 대한 내용은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기약인지 아닌지를 체크하는 거고, 이것은 이제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자연수로 따진다면 소수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기약당식이 소수의 역할을 해 나가는 건데, 이것을 이제 추상화가 되다 보니까 상황론에 맞춰서 얘를 체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절대적인 방법은 없기 때문에 공부할 때 한 가지 방법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한 가지 문제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다 보면 반드시 여기서는 실패를 하게 됩니다. 반드시 실패를 하게 되니까 여러분한테 권하는 건 상황 논리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생각도 많이 해야 되고. 두 번째, 여기서 유의점은 뭐냐면 기약당식으로 이쪽으로 넘어가는 순간부터 이론이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형식도 복잡하고 이론도 복잡하고 표현도 복잡하고 다 복잡해지기 시작. 복잡하니까 뒤에 가면 갈수록 어렵죠. 그래서 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내용에 대한 이론적 배경은 여기에서 공부하지 말고 여기에서 이론적 공부를 하라. 여기에서도 왜냐하면 똑같은 이론이기 때문에 이론은 단순한 데서 이해하는 게 좋다. 단순한 데서. 그래서 여러분한테 보통 요 단순한 데서 안 하고 뒤에서 많이들 다루는데 여기서 다루게 되면 굉장히 내용이 어려워진다. 그래서 이론적인 배경은 환이라는 이론적으로 단순한 곳에서 다루게 되고 실전 문제에서는 복잡한 데서 출발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이렇게 이분화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채론 얘기로 이제 넘어가서 보시면 채론은 두 가지 얼굴을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또 어려워지는 것 중에 하나인데, 채라고 하는 것은 채라는 뜻도 있지만 채라는 것 속에는 벡터 공간이라는 뜻도 지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채를 보실 때는 이 내용 안에 하나의 내용, 하나의 단락 안에 얘는 채예요, 얘는 벡터예요 이렇게 낸 게 아니라 하나의 내용 안에 상황에 따라 얘가 채가 되면 채로 변신했다가 그 다음 얘가 벡터가 표현하면 벡터로 표현했다가 이게 혼재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맞춰서 얘가 계속 해석을 다시 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는 채로 표현했다가 언제는 벡터로 표현했다, 이 차이가 뭡니까? 그러면 채에는 곱셈이라는 연산적 의미가 있지만 벡터에는 연산의 개념이 없어요. 곱셈이라는 연산이. 그래서 상황에 따른 해석이 되게 달라지게 됩니다. 근데 여하튼 우리는 이 채를 통해서 확장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채에 대한 확장의 문제가 주어지는데, 이때 이제 우리가 유한 확대체, 대수적 확대체가 관련성이 있는 거죠. 이거 필충 조건은 아닙니다만, 그림이 잘못된 유한 확대체, 채. 그래서 이때 유한 확대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유한 차원 벡터 공간을 뜻하는 거예요. 대수적 확대체다 그러면 이게 이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개를 근으로 갖는 기약당식에 대한 존재성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의 문제가 되고, 또를 채를 확장하는 방법에는 우리가 이제 분해체,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하냐면 근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그 체에다가 부정원, 다항식환을 통해서 이런 걸 통해서 확장을 시켜주는데, 이때 이것의 기약당식의 근을 하나를 첨가시켜서 만든 것을 단순 확대체라고 한다면, 이 모든 근들을 첨가시켜서 만든 것이 우리가 분해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분해체를 통해서 체를 확장시켜주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들이 이제 무엇이 되냐면 분리 확대체라는 얘기는, 얘는 1차 인수분해를 했을 때 1차로 다 인수분해를 했을 때 근이 중복되지 않은 것을 우리는 분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분리당식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분리당식의 그 분해체를 우리는 얘네들은 갈로와 확대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갈로와 확대체가 나오게 되면 이 갈로와 확대체의 핵심은 중간체를 알아보는 데 있는 거죠. 그래서 F라는 것으로부터 내가 새로운 체를 확대체를 만들었어요. 확대체를 만들었는데, 여기 사이에 이 중간, 이거와 이거 사이에 있는 중간체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와 같은 중간체는 뭐가 있을까? 그런데 이건 일반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 찾아내는 것. 다 찾아내는 건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것을 찾는 문제는 제시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논의를 할 때 뭐가 되냐면 아주 스페셜한 경우에만 이런 걸 알아보자. 그러니까 그 아주 스페셜한 것이 바로 갈루아 확대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도 이것을 찾는 게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을 중간체를 구하는 스페셜한 방법으로 군을 이용하자.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갈루아 군의 문제가 이제 제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갈루아 군의 문제가 여기서 이제 제시가 되는데 이 갈루아 확대체의 문제가 나오면 체론도 물어보고요. 분해체도 물어볼 수 있고요. 분리도 물어볼 수 있고요. 기약당식도 물어보고요. 이러면서 군에 대한 구조도 물어보고요. 그러니까 얘는 갈루아 확대체란 건 이거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현대대학에서 말하는 군, 환체 모든 문제를 다 다룰 수 있다는 거예요. 다 다룰 수 있으니까 출제위원 입장에선 굉장히 선호하는 모델이 되겠죠. 그래서 갈루아 이론이 이제 그것에 나온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원, 즉 이제 우리가 근의 문제가 나왔을 때 이 원의 문제가 주어지면 x의 n승이 1이 되는 일종의 얘는 이제 이것보단 단위원이죠, 단위원. 단위원의 문제가 되면 단위원의 최대 장점은 뭐냐면 단위원은 여기에 있는 것과 여기에 있는 것의 두 원소를 곱해도 크기는 여전히 몇이라는 게 1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얘를 가지고 군을 논의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단위원이 아니면 여기가 크기가 루트 2고 여기도 크기가 루트 2가 되면 얘와 얘를 곱한 것의 크기는 2가 돼버려서 루트 2가 보전이 안 되죠. 그러니까 닫혀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단위원의 문제와 연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단위원에 대한 근의 문제가 올해도 출제가 된 거고 작년에도 출제가 된 거고요. 단위원의 근의 문제를 가지고 체론을 확장시켜주는 문제가 바로 원분, 확대체라고 하고 이러한 방식을 원분, 다항식의 이제 문제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관련된 관련성의 문제들을 이제 체크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건 이제 뭐 우리가 뭐 간단하게 해석할 내용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체론에서는 지금 요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출제가 됐다. 출제가 된 거고 시험 문제의 유형은 여기로부터 여기로 왔다가 여기에서 오랫동안 나오다 최근의 문제는 요게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이 내용들, 특히 이 파트, 분해체, 갈루아 확대체, 갈루아군, 원분 확대체 이 문제들은 출제위원들이 매우 선호하는 이론이다. 왜냐하면 하나 안에 여러 개의 문제를 논의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공부하실 때 이쪽에서 손을 놓아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내용이 어렵다고. 어려운 경우들이 있는데 이 문제들은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군의 문제를 얼마만큼 잘 이해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내용들은 쉬워질 수도 있고 군에 있는 내용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굉장히 어려워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땐 이와 같은 관점에서 접근해 나간다. 현대대수학은 체로는 이와 같은 관계로 살펴봐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출제위원들이 그냥 막 내는 게 아닙니다. 이분들은 나름의 그쪽 부분의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다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메시지가 있는 거고 그냥 문제 한번 내볼까? 이런 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메시지를 읽어내려면 공부하실 때 기본적으로 어떤 데다가 초점을 둬야 되는지를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잘 체크가 되면 공부하는 데 편안한 거고 이런 것을 이제 이해하기 위한 공부가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학 과정에서는 하나하나씩 책에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전반적인 상관관계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대학 교육이 잘못된 게 아니라 대학에서는 그 커리큘럼에 맞춰서 가는 거고 교사 임용 시험은 이런 내용들이 모두 다 안다라는 것을 전제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어렵고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만 여러분들이 유의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체론을 이해하시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체 개념 속에 있는 다항식환, 기하다항식 이것을 구하는 데부터 모든 문제는 이제 출발이 된다. 그 출발선상을 놓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조금만 쉬었다가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죠.